네, 오늘의 전국 현안은 정호김 전 의원,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밤이었죠. 민주당이 지역구 20곳의 경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자, 하위 10%, 20% 통보받은 이른바 비명계 현역 의원들 경선 결과에 관심이 쏠렸는데 앞서 정리해 드린 대로 비명계 의원 상당수가 포함이 됐고요. 또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탈락을 했습니다. 어제 민주당 경선 결과 지금 당내에서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나 봐요. 그렇죠. 예. 이제 우연치 않게 이게 보면은 이제 친명으로 분류되지 않는 의원들이 예. 뭐 말하자면 고배를 마신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이제 공천 과정에서 잡음들은 그거였죠. 이게 이재명 대표와 친한 사람들이 아니면 다 잘려나가는 거 아니냐.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예. 자세히 살펴보면 이제 군산의 김우겸 의원 대표적인 친명으로 분류가 되고 또 이재명 대표를 엄청 방어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만 보더라도 이게 꼭 이게 필연은 아니다. 이게 우연인 것이지 필연으로 볼 수는 어렵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현역 의원은 아니지만 또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로서 유명한 저 조성호 변호사가 금천에서 최기상 현역 의원과 경선을 벌였는데 또 거기도 고배를 마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게 꼭 어떤 비명학살이다 이런 말들은 좀 지나치게 이제 갖다 붙이기 좋은 얘기들이고요. 다만 좀 보려면 이분들이 대부분 고배를 마신 현역 의원들이 하위 20% 미만의 평가를 받은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페널티 하에서 나름대로 이런 결과들이 속출하지 않았나. 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정호김 의원께서는 이번에 경선 결과를 찬찬히 들여다보시고 어떤 게 가장 주목이 됐던가요? 우선 그동안에 이슈가 된 몇몇 인물이 있었잖아요. 몇몇 인물들, 뭐 박광원 전 원내대표라든지 특히 박광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원내대표 경선할 때 굉장히 유의미한 표차로 원내대표가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을 교정할 수 있는 정치인이 아니냐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상당히 그 뭐라 그럴까요? 신사도적인 그런 정치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친명이여라고 손을 들지 않아서 선명성에서 밀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노영민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뭐 윤석열 정권의 탄생에 기여한 사람은 뭐 스스로 내려놓으라 할 때 항상 오르내렸던 인물이 임종석, 노영민 아니었습니까? 또 윤영찬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뭡니까 원칙과 상식 멤버였다가 결국 탈당하지 않고 경선에 임했는데 손발 묶어놓고 격투기 하라 그러는 형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오히려 경선에서 탈락하는 게 너무나 예상된 이야기고요. 오히려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도 친명이라고 그렇게 붙이고 나와서 떨어진 사람들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죠. 이재명 대표가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도 좀 놀랐다. 그리고 또 좋은 의원들이 많았는데 참 가슴이 아팠다라고 하면서도 결국 당의 주인은 국민 아니겠느냐. 국민이 주인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네네, 그렇습니다. 뭐 이제 대표 입장에서는 뭐 공천의 시즌이 오면 얼마나 고심이 되겠습니까? 잘해도 욕 먹고 못해도 욕 먹고 그런 자리가 이제 대표 자리이고 특히나 이재명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최근에 양천에 방문해서 하는 말이 정말 다시는 공천하기 싫다. 그 황희우 의원 지역구 가서 그렇죠. 황희우 의원 지역구로 가서 공천하는 과정이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공천의 역할, 책임자 역할을 안 하고 싶다라는 정도로 이 공천 과정은 좀 힘들고 불만이 쏟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차원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좀 이재명 대표도 나름대로 대표로서 그 같이 활동했던 의정 활동했던 의원들이 이렇게 어떤 평가를 받고 떠나간다는 것들은 좀 아쉽고 마음 아프지 않겠냐라는 입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 공천 관련해서 반발이 또 다시 커지지 않느냐 그런 예상하는 당내 분위기가 있었는데 지금 일단 박광원 전 원내대표 입장이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박광원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아마 발표가 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오늘 아침에 제가 그 입장문을 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박광원 전 원내대표는 굉장히 우리 당의 자산이고 굉장히 신사적 정치를 해왔던 분이에요. 그리고
이게 전략적으로 따지면은 박강원 전 원내대표를 잃은 게 과연 우리 민주당의 득인가? 수원에 있어서 그 영통이라는 지역에 지금 국민의힘은 이수정 교수 자체가 전략으로 해서 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를 상대할 만한 선수가 과연 우리가 현역 의원보다 더 나은 경쟁력을 가졌는가라는 차원에서는 좀 이런 부분에서 아쉬움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시스템 공천화에서 경선을 진행하게 됐던 부분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움으로 남을 수 있겠으나 박강원 전 원내대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 하위 20%가 됐던 것도 안 알렸던 건 행여나 그걸 밝혀서 당의 분란이 일으키는 것을 두려워해서 하위 20% 통보를 받았고요. 그렇죠. 이미 알고 있었는데 그걸 안 알린 이유는 이게 본인이 또 이거를 따지기 시작하면 당이 분열되고 통합에 누가 될까 봐. 그 김준혁 부위원장이 누구예요?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그렇습니다. 저분이 이제 그러니까 정조 수원에서 이제 정조 관련돼서 오랫동안 연구하고 활동했던 분이거든요. 그렇군요. 네, 전 교수죠. 교수신데 일단은 저분도 저분 나름대로 수원에서 많은 일들을 해왔고 본인의 가치나 정치적인 지향성들이 민주당과 적합한 분은 맞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과연 이수정 교수와 이렇게 경쟁 여기서 박강원 의원과 비교했을 때 어땠을까? 저는 그 부분이 이제 향후 좀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박영진 의원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됐죠? 정봉주 연수원장하고 결선하기로 했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도 역시 감점이 적용이 된다면서요?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3인자 경선이었는데 하위 10%잖아요. 하위 10%면 20%는 20점인데 하위 10%는 30점 감점입니다. 그 상태에서 3인 경선을 해서 지금 결선에 올라온 것이거든요. 그러면 30% 감점 상태에서 결선에 올라왔으면 어느 정도의 득표를 했는지는 대부분 아실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리고 친명계로 통하는 거 이승훈 변호사인가요? 그렇죠. 같이 경쟁을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승훈 변호사도 굉장히 지역에서는 경쟁력이 있고 지역 탄탄히 했던 후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박용진 의원이 결선까지 올라왔다. 그래서 저는 이 가늠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가늠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3자 경선에서의 30% 감점을 안고 결선에 온다는 것은요. 그 밑바닥 조직을 다 끌어올려 가지고 결선에 올라온 겁니다. 그리고 정봉주 전 의원과 박영진 의원 자체가 어느 정도 표차로 움직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좀 3위를 한 것으로 알려진 이승훈 변호사의 그 표가 과연 박용진 의원한테 간다 하면 이 정도까지 끌고 올 수 있는 지역 장악력이라면 승패를 가늠할 수 없다. 그렇군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그 인재영입위 간사 같은 김성환 의원이요.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말 하더라고요. 이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고 다시 이제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습니다만 다시 이제 단결하면 민주당이 이제 다시 지지율도 확보할 수 있고 경쟁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임종석 전 실장 공동선대위원장 맡아주길 바란다라고 제안을 했어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임종석 실장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제3자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공천과 관련해서 선거 결과로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의 주인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당심하고 민심이 같이 일관성 있게 움직여야 되는데 만에 하나 그게 아니라면은 전국 정당으로서의 어떤 정당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인데 최근에 민심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은 민주당도 지금 인정할 거라고 봐요. 특히 수원 같은 경우는 가불병정무해서 아마 5개인가 지역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렇게 한 군데에서 이제 둑이 무너지듯 하면 이것이 다른 지역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그리고 최근의 여론조사를 보면은 거기가 그렇게 민주당이 낙승할 것처럼 기대할 수 있는 곳인가를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34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어쨌든 공천 파동은 굉장히 세게 왔고 유권자들도 그걸 알고 있는데 여기서 다시 윤석열 심판론으로 밀어붙이면 될 것이다라는 낙관론이 당 지도부에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과거의 선거의 전례를 보면 요맘때쯤 되면은 유권자들이 다 생각을 해요. 특히 이 공천 파동은요. 당 지도부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이 인석합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 여가 됐든 야가 됐든 저렇게 지나치게 오버하는 거를 심판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결과로서 봐야 되는데 당 지도부에서는 애써서 지금부터 단합해가지고 하면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임종석 실장으로 하여금 뭐 선대위원장 얘기를 하는데
본인들이 했던 공천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오히려 이 공천의 피해자, 그것도 아마 그 최고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선대위원장에서 책임은 공동으로 지자 그러면 그게 제3자의 관점에서는 오히려 임종석 실장에게 제가 조언할 수 있는 위치라면 끝까지 백의종군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싶어요. 그렇다면 일단은 정호기 변호사께서는 맞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 제 상식으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지금 선대위원장으로 거론되는 분 가운데 이해찬 전 대표도 있죠. 네, 오랫동안 거론되어 왔죠. 이해찬 대표가 수락을 한 건가요?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수락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부겸 전 대표나 정세균 전 대표는 거기도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수락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제안은 한 건 맞고요. 제안도 공식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 그래요? 아마 뭐 밑에서 좀 어느 정도 실무자끼리 얘기는 오간 거는 같지만 공식적으로 뭐 제안을 했다거나 뭐 거부 의사를 밝혔다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따지고 보면 이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당에서 그 정도 무게감이 있는 분이 선대위원장을 해야만 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동선대위원장을 제안한 것들은 지금 현재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잖아요. 뭔가 이게 명문 갈등으로 가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상징적인 의미에서 제안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은 임종석 실장이 고민을 하겠지만 아까 이제 저기 정 의원님 얘기하신 대로 개인적으로는 당에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그러니까 당은 본인한테 해주는 게 없는데 당에 헌신하라고만 하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또 아픔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에 하나 임종석 시장이라면 지역에 대해서는 그 전현희 전 의원에 대한 선대위원장을 맡으면서 당선에 일조하지만 이런 전체적인 당 어떤 선거의 책임 부분까지 들어가서 그것까지 껴안을 만한 그런 지금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어제 그 민주당 공천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도 이야기를 했고 한동훈 위원장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듣고서 공천 이야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저희의 공천 좀 공정하고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거 과정에서 언론에서 보시기에도 어느 정도 기계적인 균형을 맞춰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 민주당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막장 사태하고 비견할 만한가요? 관여한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나오는 어젯밤 결과라든가 등등 결과 다 보십시오. 오히려 역으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서는 그런 식의 관여가 없어 보이는 것이 좀 있어요. 어제 밤에 참으로 놀랄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가슴 아프지만 경쟁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탈락했습니다. 민주당은 당원의 당이고 국민이 당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경선을 통해서 증명했습니다. 국민들은 변화를 원합니다. 또 갈등이니 내홍이니 무슨 누구 편이니 누구 편이 아니니 이렇게 또 몰아갑니다. 정말로 옳지 않은 일입니다. 네,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뭐 공천 이야기 하긴 했는데 국민의힘도 파열음이 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뭐 유영하 변호사 공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상대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초기에 민주당이 너무 들썩거렸고 지금 이제 공천 후반기로 들어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실 국민의힘에 대해서 현역 의원이 너무 그 공천이 된다라는 또 볼멘 소리도 나오긴 했었는데 그게 쌍특검 재의결, 재표결 때문에 늦춘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었어요. 그런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자유롭지 못하고 그거 끝나자마자 지금 예를 든다면은 뭐 강남병의 경우에는 그 사람이 자기는 1등이었다 그러면서 지금 이의 제기를 하는데 또 처음에는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면은 그분에 대해서 유경준 의원이죠. 이분에 대해서 재배치 설득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오늘 한동훈 위원장은 재배치 없다. 그리고 시스템 공천이다. 그리고 탈당한 사람은 다시 재입당 불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한동훈 위원장이 무엇을 주장하고 강조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유권자가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이느냐예요. 단지 그 파장을 보면 민주당보다는
상대적으로 지금 약할 수밖에 없고요. 민주당은 지금 그 조국 혁신당입니까? 거기와의 연대모색 운운하면서 조국의 강이 또 쟁점으로 떠오르지만 사실 탄핵의 강은요.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본인이 그 영어의 몸으로서 어쨌든 그 탄핵의 강을 상당 부분 건넜다라는 게 또 유권자들의 인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저것 자체도 시스템 공천이다라고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공감하느냐 공감하지 않느냐는 차치하고 상대적으로 볼 때 관리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으로서.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이 탄핵의 강으로 돌아온 것 같다라고 또 비판하고 나섰죠. 돌아갔죠. 그게 이제 현상으로 드러났고요. 그러니까 이제 탄핵의 강으로 돌아갔다는 게 말하자면은 유영하 변호사 한 분을 거기에 단순공천했다는 게 아니에요. 몸을 그쪽으로 기울였으면 간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복권이 됐다 할지라도 아마 국정농단의 어떤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런 모든 짐들은 존재하잖아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인정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본인은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가장 본인이 아끼는 유영하 변호사를 부탁을 했던 것이죠. 그걸 받아줬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도 이제는 우리가 안고 가야겠다. 이번 총선에서 승리만 할 수 있다면 탄핵의 강쯤이야. 마시겠다. 이거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이런 전체적인 국민의힘에서 무슨 말을 하더라도 부인할 수 없다. 그다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뭐 시스템 공천을 얘기하는데 시스템 공천은 맞아요. 한심스러운 시스템 공천입니다. 한심 작용하잖아요. 저는 이거 깜짝 놀랐습니다. 나간 사람 이제 복당 안 시켜줄 거야. 이거 반협박입니다. 유영하 변호사 같은 경우 대구 달서 갑인데 거기 홍석준 의원 지역구였잖아요. 홍석준 의원이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 공천을 유영하 변호사 공천을 한 것을 두고서 보수 쪽에서는 뭐 통합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득표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유영하 변호사가 2016년 그 총선에서의 공천에서도 쟁점 논란의 핵으로서 부상한 사례가 있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으나.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그게 엄청난 그런 그 파장을 가져왔었는데 이미 많은 시간이 흘렀고 또 보수 지지층 중에서는 인간적인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진 유권자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의 충격파만큼 탄핵의 강이라는 큰 충격파로 지금 남지 않고 있어요. 물론 민주당은 굉장히 그 부분을 이제 부각시키려 하겠죠. 그런데다가 지금 유영하 변호사뿐만 아니라 이제 또 한 도태우 변호사라는 사람이 공천 받은 거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문제를 제기하려고 하고 있으나 이 사람의 경우에는 단수 공천이 아니고 경선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이것 자체가 논란이 되진 않는데 단 그러면 수도권에 있는 중도 무당층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거는 이제 투표의 결과로서 나타나겠지만 2016년, 2020년의 파장만큼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요. 이게 처음에 탁 때릴 때가 파장이 큰 것이지 계속 하다 보니까 그런 전략적인 고려까지 하지 않았느냐. 그런 거에 비해서 민주당의 그 비명 행사라든지 최근에 그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언행 같은 것은 상당히 그 유권자들을 자극하는 측면이 있죠. 아까 그 말씀 하셨잖아요. 다시는 힘들어서 공천 안 하겠다 그랬다는데 공천을 왜 자기가 합니까? 공관위원장인데 저는 그 얘기 듣고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근데 뭐 이제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마찬가지고요. 공천은 물론 당 대표가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죠. 근데 그 책임을 또 오롯이 끼얹는 건 본인이잖아요. 당 대표인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욕은 이재명 대표가 먹고 공천은 공관위에서 하는 건데 그들이 못하면 모든 책임 내가 지니까 너무 괴롭다 그 얘기를 한 것이죠. 알겠습니다. 지금 그 이채익 의원 같은 경우에 무소속으로 나와서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까지 하다 보니까 역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민의힘 컷오프에 반발하고 또 나오는 의원들이 있으면 합류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러브콜을 보냈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그동안 저 공천 잡음이 별로 흘러나오지 않았는데 최근에 반발하는 의원들이 좀 생겨요. 만약에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열심히 해오신 분들이라면은 상당한 반발감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당연히 합류해 주시면 감사하죠. 유경준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시스템 공천이라고 하지만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정량적 평가가 있었던 걸로 보이거든요. 최종적인 연대를 위해서 조국 전 장관의 어쨌든 그런 사법적인 지금 리스크에 대해 가지고 결국 민주당은 어떻게 입장을 가지고 가는지를 확인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나오는 순간 민주당은 득표의 제한이 될 수밖에 없죠. 네, 이준석 대표는 일단 양당을 다 이제 공격을 하면서 나름대로 제3지대의 목소리를 내려고 하고 있는데 일단은 유경준, 홍석준 의원이 지금 이의 신청을 한 상황이에요. 네. 예. 근데 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개혁신당으로 갈까요? 그러려면 개혁신당이 지금 명실상부한 제3당으로 우뚝 건재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준석 대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제3당이 필요하다고 봐요. 이렇게 양당으로 극단화되는 건 한국 정치를 교란하고 왜곡시킨다고 생각하는데 그 제3지대를 선언했던 그분들이 과연 스스로가 희생과 헌신을 했는가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많아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굉장히 명민한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역시 어떤 그 한 정당의 대표가 되다 보니까 지금 과거에 그 평론을 할 때 그 명석한 촉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인데요. 아무튼 간에 만약에 홍석준이나 유경준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마음 같아서는 막 부글부글 하겠지만 선뜻 그리로 가기에는 고민이 좀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유경준 의원이 강남이 지역구잖아요. 강남병입니다. 예. 원래 강남은 2번 공천 안 합니까? 아니요, 2번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공천할 때에 당에 누가 그 영향력을 가지느냐에 따라 그런데 거기서 이제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았다라는 게 본인의 주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 유경준, 홍석준 의원이 반발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개혁신당 쪽으로 갈 것 같아요? 저는 갈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낮다고 봅니다. 굉장히 낮다. 희박하다. 희박하다. 왜 그러냐면 요인은 그냥 아주 담백합니다. 집권 여당이고요.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현재 이 집권을 하고 있는데 공간이 든든하잖아요. 공간에서 나눠줄 게 많은데 굳이 갈 자리가 더 있을 것이다. 그럼요. 그래서 의원 말고도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했을 때 굉장히 이게 좀 얕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수를 썼다. 특검법 이후에 그냥 몰아치듯이 잘라내잖아요. 그리고 자기 사람 꽂는 것인데 결국에는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지금 반발은 막 떠날 것처럼 하지만 저는 나중에 뒤에 가서 자리 하나씩 하면서 달래기 들어갈 것이다. 알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이야기 해볼게요. YTN 여론조사 보셨어요? 봤습니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로 저희가 이제 물었는데 잠깐 보여주실래요? 비례대표 정당 지지율이 15% 나왔거든요. 그러면 민주당 계열 비례정당이 21%니까요. 민주당으로서는 좀 고심이 될 것 같거든요. 고심이 되는데 지금 선거가 34일 남았습니다. 그리고 본 선거 기간 13일을 빼면 21일이에요. 21일. 그렇죠. 이제 본 선거가 되면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이잖아요. 그럼 유세차 돌아가면 그때 표심이 변하는 것들은 아주 극히 일부거든요. 지금 이제 이미 말한 대로 유권자들은 어디 방향성을 이미 정해놓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민주당 계열 비례정당이 빠지면서 조국신당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랬을 때는 지금 이걸 어떻게 만회할 방법은 없어요. 비례정당은 또 민주당의 지휘하에 있지 않습니다. 별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국 신당이 가지고 있는 파괴력은 저는 34일 동안 갈 거라고 봅니다. 이유는 뭐냐면 선명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어떤 중도의 스펙트럼까지 이런 여러 가지의 그 유권자층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못하는 것을 조국 신당은 윤석열 정부의 명확한 심판이다. 저 검찰 정권의 심판이다. 이게 명확하기 때문에 저는 이 민주당의 준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이쪽의 표에서 답답했던 부분들을 조국신당 쪽으로 많이 던져줄 공산이 커서요. 선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전할 것으로 보인다. 근데 조국혁신당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역구는 민주당 찍고 비례는 조국혁신당, 이른바 지민빈조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민주당 지역구 후보들한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세요? 지역구 후보들한테는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고민할 게 없잖아요. 비례정당을 다른데 뭐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이런데 고민하는 것보다 명확하게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는 곡은 조국혁신당이구나. 그러면 우리 지역구 민주당을 뽑아서 현 정권을 심판하자. 심판론을
추구하는 유권자들은 아주 편리하죠. 그렇군요. 지민 비조. 네, 지민 그게 비조. 말이 안 되는 게요. 말이 안 된다고요? 조국 예. 혁신당이 없으면 고민할 것도 없이 지역구는 민주당 뽑고 비례는 위성정당 뽑으면 되는데 예. 조국 혁신당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민주당의 표를 잠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의 딜레마가 커요. 중도라고 그랬지만 예. 지금 민주당이 그 위성정당에서 비례대표 앞번호에다가 배치할 사람들은 예. 진보당을 포함해서 우리나라 이념 정향의 좌편향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국 혁신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예. 친문 아니면 민주당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예. 비례정당에다가 앞에다 민주당하고 관계없는 소위 좌편향 좌파 정치인을 낳기 때문에 난 차라리 깨끗하게 선명한 조국 혁신당을 뽑겠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선거 때는 지금 처음에 연대 안 한다 그러다 지금 연대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예. 선거 후가 볼만할 것 같아요. 선거 후요? 네. 선거 총선 후에. 후에. 총선 후에 예. 이재명 대표의 저 개인적인 예, 생각이라 예, 틀릴 수 있는데 보면은 자신의 잠재적 경쟁자는 어떤 식으로든지 좀 찍어 누르는 거예요. 임종서 전 실장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조국은 만만치 않은 경쟁자가 될 것 같아요. 조국 혁신당 대표. 네. 예, 조국 혁신당 대표가 만만치 않은 물론 이제 경쟁자다. 사법 리스크가 두 예. 사람의 사법 리스크가 어떻게 될지는 그거는 이제 빼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어떻게 더불어민주당 연합이라고 전략적으로 하죠? 지금 제휴 관계를 맺겠다, 연다겠다는 이야기는 안 하는 거 있죠. 지금 현재는 아니지만 예. 처음에 말하자면 준연동형을 하면서 예. 준위성정당을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좌편향으로 저희가 몰아서 이렇게 구성된 게 아니라 예. 준연동형은 다당제를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소수의 목소리를 다 그렇죠. 담아보겠다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여기를 자세히 보시면 좌편향이 아니라 소수정당이에요. 예. 이 소수정당들이 모여서 국회에서 어떤 본인들의 역할을 하게끔 바구리를 만들어 준 거지. 예. 여기에서 이분들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다. 검찰 독재 정권을 종식시키겠다. 이런 주장이 나오진 않아요, 지금. 예. 근데 조국 혁신당은 그냥 분명해요. 우리 조국 혁신당 본인들은 조국 혁신당은 우리는 윤석열 정권의 심판이 오로지 한 가지 목표다. 예. 그것뿐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종합특검법을 내겠다. 이재명 대표는 힘을 합치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승리하자고 그랬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3살 남은 상황에서 각을 세울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목표가 똑같으니까. 윤 정권을 심판하는 세력들은 다 같이 힘을 합칠 필요가 있다는 게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그렇죠. 말이었는데 예. 이재명 대표의 향후 또 경쟁자가 될 수 있다는 게 정홍임 의원의 생각이에요. 근데 그거는 지금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2심까지 났으니까. 그렇죠. 판결 그렇기 남았죠. 때문에 이게 크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경쟁자가 된다 하더라도 5년, 6년 뒤에 네. 이제 선거를 할 수 있는 분인데 그게 예. 경쟁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홍임 전 의원, 서영주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